해외 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달 살기, 조기 유학, 해외 연수 등 해외 유학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해외 유학을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기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데요. 임진우 한국유학협회장과 함께 해외 유학 준비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었던 해외 유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해외 유학 수요가 늘면서 어떤 나라에 가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학비는 어떤 수준인지 세계 교육계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진우 한국유학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회장님, 한국유학협회 얼핏 들어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유학협회는 1980년, 지금부터 43년 전인데요.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올바른 유학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유학원 모임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은 국내에 500여 개 유학원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유학산업단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학원을 대표하는 세계유학협회의 한국 대표부이기도 하고요. 협회가 하는 주요 업무는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해외 관련 부서 및 공정위, 소보원, 협력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교육을 선도하는 권위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협회 내 신문고를 통해서 고객들의 피해나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중재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학생이 많이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 혐한 이런 것으로 유학생이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중국이 가장 급감했는데요. 거의 한 80%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중국으로 갈 많은 유학생들이 다른 영어권, 그다음에 유럽으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유학 시장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과거의 한 70% 정도 지금 회복된 상황이고요. 이제 유학도 이제 우리 국비 유학과 그다음에 자비로 가는 유학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국비 유학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 바늘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좀 자비 유학을 많이 떠나는데 이렇게 자비로 떠나는 유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그게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도 이렇게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개인적인 유학은 코로나 때가 가장 최저점이었는데요. 15만 명 정도 1년에 해외를 출국을 했고요. 보통 지금 이제는 20만 명 이상이 출국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유학 후에 해외 취업으로 인한 유아 육도까지 감안한다면 무형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세계 8위권으로 인적 자산의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참고로 일본은 국가에서 유학을 장려를 해서 국비로 투자를 하는데도 학생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하고는 많이 상반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유학의 추세를 보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가서 또 학위를 따오는 그런 게 이제 유학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는 이런 유학의 추세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인 형태의 유학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새로운 유학 형태가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하는 한 달 살기하고 가족 캠프가 큰 인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자기 개발이나 재충전의 기회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한 이게 저출산 현상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조기 유학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좀 더 과거보다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연령대가 좀 낮아진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해외 연수하고 문화체험, 그리고 해외 취업을 같이 하는
일석삼조의 프로그램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과거에는 유학을 간다 하면 영미권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욱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뭐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 국가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도 단연 이제 미국이 1위고요. 네. 과거에는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출국을 했는데 네. 지금은 중국 대신에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과거에는 거의 없거나 드물었던 뭐 싱가포르라든지 몰타, 두바이, 뭐 스위스 그런 것도 새로운 유학 시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성공적인 유학이 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유학을 떠날 때 목표를 작게 잡으라고 저희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목표가 모이면 이제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현지 학생들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친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넓은 그 인간관계를 좀 형성을 하고요. 그렇다 보면 현지 적응도 빨라지고 영어 실력도 빨리 늘고 어학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극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적인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언어는 뭐 현지에 가서 이렇게 좀 마스터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은 좀 안 되겠네요. 여기서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현지 학생들, 현지 그 문화 체험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영어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영어 공부, 어학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해외 유학이라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드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학 사기 피해 뭐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요새는 좀 어떤지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가야 할까요? 일단 유학 사기가 발생을 하면요. 한국유학협회에 신문고 제도가 있거든요. 신문고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단 관련 사안을 접수해 주시고요. 또 협회 사무국에서 접수된 걸 가지고 유학원이라든지 해외 교육기관 등의 공식적인 문의를 통해서 방법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 피해 사례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어떻게 구제되기도 했나요? 지금껏 23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유학에 대한 많은 피해 사례나 네. 사기 사건을 많이 접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해외 교육비는 국내하고 다르게 보통 1인당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다 보니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슈가 된 큰 사례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회원사인데 대형 유학원이 부도를 맞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유학협회와 해외어학교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전문 유학원인데 학비를 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국유학협회로 협조 요청을 왔었는데 한국유학협회와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하고 협조해서 유학생들의 피해를 취소하도록 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은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었나요? 첫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는 비회원사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사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정회원사였는데 학생들 수속 진행 중에 대표자가 급성 질환으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유학 수속하고 비자까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이는 아마 한국유학협회 및 관련 업체들에게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큰 귀감이 된 사례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피해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한 것이라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피해 예방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유학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유학표준약관에
기초 있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유학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를 통해서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유학 회원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협회 이사회나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이라든지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개입해서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학을 보낼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자녀보다는 부모의 생각이나 변화가 더 우선이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대로 유학 플랜이라든지 로드맵을 짜게 되면 추후에 부작용만 더 커지고요. 자녀를 잘 품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녀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잘 열어주는 것도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작은 목표부터 실행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학 중에 지나친 부모의 간섭은 자녀의 홀로서기와 현지정을 방해하거든요. 자녀의 자립심을 오히려 해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모가 손은 떼되 시선은 떼지 않고 항상 옆에서 관망하고 그다음에 살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또는 이제 같이 가는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유학을 떠난다고 해서 막연한 성공을 꿈꾸는 것은 사실 금물이고요. 가끔 유학원이 명문대 입학 보장을 가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 사기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한국유학협회가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좀 미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한국유학협회는 해외교육을 이끄는 선두주자니까 올바른 유학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해외교육의 좋은 성과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만큼 무탈하게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도 한국유학협회가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호하고 정확하고 빠른 해외 교육 정보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마련했습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부터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등 교육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가족센터마다 다른데요. 먼저 엄마, 아빠와 함께 체육 활동하기와 물놀이, 아빠와 함께하는 조물조물 쿠키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올바른 발달이 걱정된다면 영유아기 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 방법과 대화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입양부모, 다문화 가족처럼 가족 유형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과 훈육법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요. 단 프로그램별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각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족센터 대표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던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와 많은 인파의 안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제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해마다 7, 8월 여름이면 전국에 다채로운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축제 현장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축제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한국축제포럼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좀 네.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는 2013년도에 축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제를 좋아하고 관계에 되시는 분들 몇 분이서 이제 한번 재미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신청을 해서 이제 한국축제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는 저희가 뭐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코로나 한 3년 정도를 맞닥뜨리면서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90% 정도는 다 무너졌다고 봐도 네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힘든 그 한 3년을 지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젊은 층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지켜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없어진 게 축제거든요. 일단 저희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그 자생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네, 지난 6월 한국축제포럼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처음 인터뷰 그 우리 10주년 행사할 때 첫 마디가 그냥 감개무량하다.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가 멤버십이 46명 정도였는데 오늘 날짜로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확장도 해왔고 또 10년이라는 게 어떤 상징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외적으로 행사를 좀 크게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또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좀 크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나 폭우 등 이 기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축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해야 될 정도로 기후에 민감하죠. 네. 그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새만금 잼버리를 보시면 뭐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일단 폭염 또 폭우 네. 또 뭐 홍수 뭐 이런 것들 올 초에 그 벚꽃 축제 혹시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저희 축제 기간 안에 벚꽃이 안 폈어요. 이전에 다 져버렸죠. 네. 그리고 뭐 또 저기 동해안 쪽에 오징어 축제 할 때는 오징어가 없고 복숭아 축제 할 때는 또 복숭아가 없고 정말 이런 그 기온이나 기후 변화에 정말 민감하고 그래서 정말 축제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보시기에는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막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죠.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뭐 결과만 놓고 보니까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정말 참 힘들겠어요. 잼버리라든가 저희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축제인데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이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그 행사를 준비할 때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어떤 좋은 행사도 뭐 예를 들어 인사사고가 한번 난다든지 그러려면은 그 축제는 아무리 유명한 축제라도 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왜 여러 그 우리 사회에서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꼭 축제가 가장 먼저 매를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그 모객이라는 단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뭐 예방한다는 의미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축제 뭐 총감독이든 뭐 대행사든 기획사든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뉴얼에도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 관계기관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모든 거에 앞서서 다 축제가 수도비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코로나 때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축제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제라고 하면 그냥 뭐 여행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뭐 음식 사 먹고 뭐 구경하고 단순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축제의 의미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도움 뭐 이런 뭐 다양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첫 번째 내세우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죠. 뭐 그것을 배제하고 뭐 다른 걸 우선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인근에서 이렇게 야, 저기 재밌다고 한다면 가보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뭐 축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다들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되는 것들이 별로 없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러 온다? 아직 저는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제를 보러 직접 오는 경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조금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먼저 제대로 된 축제, 또 재미난 축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 그것을 먼저 그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근에서 넘나들면서 오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그 세종축제 그 추진위원장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장님 앞에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 축제를 좀 키우자. 또 많은 지역민들이 오게 하자. 주변에 많이 오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 축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세종시 인구가 한 39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때 맡았을 때가 23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축제는 모든 인접 도로를 다 막아버리겠다. 다른 지역에서 못 넘어오게 하겠다. 세종 시민 23만 명만 즐기자. 그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못 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못 오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세종 시민 23만 명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면 인근에 뭐 대전, 뭐 부여, 공주, 천안, 청주 다 궁금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는 재미난 축제, 누군가가 오고 싶어하는 축제, 그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축제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손익분기점은 소위 말해서 좀 넘겨야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 지역에 좀 한정이 되면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괜찮을까요? 뭐 그 예산으로 따지면 아마 종사하신 분들이 다 작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항상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제 투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축제라는 게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조금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은 뭐 우리 축제 종사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축제가 너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제 한국축제 포럼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매월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횟수로는 지금 105차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이 뭐 축제 총감독들도 있고요. 또 무대 종사자들도 있고 또 플레이어들도 있고 또 학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림잡아서 뭐 한 해 축제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축제를 하겠다고 한 숫자가 1,123개입니다. 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80개 정도가 있었고요. 네.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와. 예, 그래서 뭐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그게 제대로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예. 그 제가 왜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냐면 뭐 이렇게 축제가 또 많지만 축제가 이렇게 뭐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축제가 그 해마다 이렇게 좀 방문하고 조금 더 이제 더 개선이 되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좀 지속성, 영속성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영수증 문제는 뭐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있던 축제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축제 중에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 부분이나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금 축제 자체가 예산을 지자체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겠다.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축제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축제가 우리 국내에 우리 또 그 해당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좀 강한데,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뭐 보령 최근에 뭐 잼버리 대원들도 뭐 보령 머드 축제 이런데 굉장히 반해서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겨울 되면은 화천의 산천어 축제 네.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제는 이게 지역 축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축제예요. 뭐 네.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 축제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어떤 뭐 보완점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죠. 예, 해외에서 우리 축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또 보령 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결국은 그 축제들이 뭐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 자국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좀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넉넉하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지자체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어떤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는 뭐 이 방송이니까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한국 축제 포럼의 2대, 3대에 이어서 지금 4대째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회장직 있으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뭐 조금 막연하지만 역사에 남는 축제를 하나 저희 한국 축제 포럼에서 기획하고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그맣게 우리 그 한국 축제 포럼의 모임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저희가 10주년 할 때 그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대한민국 축제의 미래는 한국 축제 포럼의 미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축사해 주신 그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온 10년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 축제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 축제의 미래가 되는 한국 축제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10년 후는 조금 더 글로벌한 한국 축제 포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미와 목표가 분명하고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축제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축제 포럼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